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137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다음 주 수요일 10월 30일이면 아카데미 극장이 무너진 지 1년이 됩니다. 철거 과정에서 저희가 입이 아픕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의회 의결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철거안, 예산안 그냥 다 줄줄이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시의원들이 똑바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 당시에도 실감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과 같은 시의회 구성이었으면은 어땠을까? 참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3당 구도였더라면 또 결과가 달랐을 텐데. 맞아요. 네. 하여간 아쉬움이 남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던 작년 그 순간이었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시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지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의회 리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0월 원주시의회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실동은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잠시 광고 시간. 어제 한번 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원주 아는 척 역사상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널리 알리고 싶어요. 네, 멀티플렉스에서 긴 영화를 보는 데만 익숙하신가요? 작은 영화관에서 보는 단편 영화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단편 영화 한 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강원 시네마실 짧지만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도 특별한데요. 맞아요. 올해 5월 이재훈 배우의 유튜브 재훈 시네에 소개돼 잘 알려진 원주에서 가장 작은 영화관 고시네 상영관에서 강원권 단편 영화를 매주 한 편씩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영화 만나볼 수 있느냐? 먼저 박주환 감독의 유리벽. 이게 이제 성매매업소 집결지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 또 힘의촌 있잖아요, 학성동에. 거기에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 주민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이 박주환 감독은 작년에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한 바 있죠. 그쵸? 저희가 원주의 마이클 무어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뭔가 이렇게 투쟁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을 또 탁월하게 담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지대 투쟁을 담은 졸업으로 또 최우수 장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또 작품성을 인정받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상영을 하고요. 이어서 안영글 감독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건 반려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이제 딸이 이제 졸라가지고 데려온 강아지 콩콩이가 이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치매에 걸려서 병간호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가족들이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별을 실감해가는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안영글 감독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상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유진 감독의 이부자리 가족 영화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혜영과 아빠가 재혼하려고 하는 은지, 이 둘은 이제 사촌 자매인데 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고 해요. 그만큼 또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좀 가족 영화, 좀 이게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상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주 깊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깊이 있는 영화를 보고 나면은 또 나도 생각할 거리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감독과 관객이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상영이 끝나고 나서 직접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GV를 관객들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짧지만 깊이 있는 단편 영화의 인문학적인 좀 이런 가치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주에서 뭐 멀티플렉스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쵸. 단편 영화 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원주와 강원도를 기반에 둔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 더더욱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어떤 특별한 상영회 아니면 특별한 영화제 이럴 때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풀뿌리 영화 한 편 한 편에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감독도 직접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원주에서 가장 특별한 상영관인 고신의 상영관에서 볼 수 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이 그렇죠.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런 상영제나 아니면 단편 영화제 이런 데 가더라도 물론 뭐 GV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단편 묶음 상영 보통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여러 편을 한 번에 이제 상영을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GV도 감독님 여러분들과 맞아. 모시고 같이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질문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또 맞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어쨌든 이 영화 한 편 한 편마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주 그 집요하게 정말 파고들 수가 있는 기회다. 거의 뭐 이 장면 하나하나의 그렇죠. 네. 연출 의도나 이런 이런 것들까지도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바로 이 강원 시네마실 짧지만 깊은 이야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였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살짝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상영을 하니까 저희 이야기 듣고 또 관심이 생기신 분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거 좋아할 만한 또 영화관 내가 알고 있다, 시네필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널리 알려주셔서 네네. 같이 손잡고 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박주환 감독의 유리벽을 상영하고요. GV 진행합니다. 또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안영글 감독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상영하고 GV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유진 감독의 이부자리 상영하고 역시 GV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고신의 상영관. 요거 저 일산동 로데오 거리 쪽에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 녹색 그 입구가 아주 인상적인 그 공간이죠. 원주시 무실로 21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 특별한 영화관 고신의 상영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 영상 하단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시고 영상 설명 댓글에도 저희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네, 꼭 신청하고 가보세요.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무실동은 지금 10월 원주시의회 리뷰입니다. 제252회 임시회였는데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이번엔 좀 짧게 열렸어요. 맞아요. 일주일 동안. 원주시 정부의 내년도 주요 시책을 시의회가 보고받는 회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업 뭐 하는지 연례 반복 사업 또 하는지 뭐 이런 거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죠. 어떻게 보면 티저 같은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29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요. 5분 자유 발언도 1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원주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강원 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원주도 특례시로 만들어야 된다. 원주 특례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원주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인구 기준 충족했어요. 30만 명을 넘었어. 맞아요. 근데 네. 법적으로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어야 되는 네네네. 거죠. 단위가 항상 헷갈려. 근데 원주가 800제곱킬로미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안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을 한 500제곱킬로미터대로 낮추자. 그런 걸 좀 추진해 보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원주를 어떻게든 특례시로 만들고자 법안 좀 완화 운동을 하는 거죠. 요건 완화 운동을. 근데 이 위원회 보니까 이번에도 야당 의원끼리만 구성을 했더라고요.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손중기 의원, 부위원장에는 역시 민주당의 김지현 의원. 듀오가 문도희 보듀오가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만났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문정환, 최미옥, 이상길 의원 있고요. 맑은 정치 보수연합의 또 김학배 의원 이렇게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래는 정원이 이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3명 정도는 원래 한 여당 몫으로 해놨는데 네네. 글쎄요 뭐 이게 참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제안이 안 갔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야당만으로 구성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요를 좀 살펴봤고요. 장면 하나, 혹시 시장님의 큰 그림?
자, 첫 번째 장면. 원주시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인이 괜히 막 소송 걸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네. 보도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를 좀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소송 비용을 원주시 정부가 좀 이렇게 납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작년 9월에 통과했어요. 이 원주시청이 맞아요. 원주시장이 제출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정부는 1년 만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 개정안 조례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제2조에 직무 관련 사건을 이제 정의한 게 있는데 원래는 공무원의 형사 사건, 민사 사건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주시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형사 사건이라는 조문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란 대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만 명시하면 되는데 공무원 이미 명시돼 있는데 굳이 원주시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형사 사건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요. 이해가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주시의회 고문 변호사가 이제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요.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 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호한 이 조문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 일단 요거 하나가 의문이고 그 다음으로 제4조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보면요. 요런 문구가 추가됐어요.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 이런 것도 소송 비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요거 하다가 만약에 소송 당하면. 네네.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거죠. 도대체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건 무엇이냐. 그래서 시의회 고문 변호사 역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책적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책적 결정을 유추할 수 있는 예시적, 열거적 조항도 존재하지 않아 추후 정책적 결정이라는 표현이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 기준 없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카데미 극장 할 때도 거의 뭐 위법적이고 뭐 초법적인 행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네. 따지고 보면은 원주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수행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런 네. 어떤 위법적인 행정도 원주시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소송이 갔을 때. 원주시의 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럼요. 그런 여지를 좀 만든 거죠.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직무 수행이라는 거는 정책적 결정과 함께 수반되는 맞아요. 경우가 엮으려면 다 엮을 수가 있는 거야. 많지 않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냐? 아니 정책적 결정 없이 되는 직무 수행이라는 게 그건 더 문제인 거지 그렇게 되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냐? 뭐하러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불필요해 보이는 조문을 넣었는지도 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무엇보다 소송 비용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 사건과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얼마나 지원할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현행 조례는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면은 1천만 원 이하, 민사소송이면은 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민사사건 보수 기준의 이하 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다, 얼마까지를. 네네. 근데 개정안은 이런 걸 빼버리고 오히려 이걸 다 규칙에 그냥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호해져서 구체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근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라는 거는 시의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과정을 거친 건데 규칙은 그냥 시정부가 사실은 독자적으로 그냥 만들 수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이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어디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우리 또 윤석열 정부 또 용산 같은 경우도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그 입법 취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의 시행령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쵸. 뭐 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집행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건데 그럴 소지가 있을 법한 지금 문구를 이 조례에 넣은 거죠. 규칙으로 이거를 정하겠다? 그거 좀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 고문 변호사도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의회 견제 없이 자의적으로 규칙을 변경해 소송 비용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뭐 당연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더구나 이것도 문제야. 현행 조례는 무죄 확정 판결 또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이렇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최종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무죄 확정 판결, 뭐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근데 지금 바뀐 개정안을 보면은 이런 구체적 열거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저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퉁쳐버렸어요. 이거 왜 굳이 뺐을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구체적인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왜 굳이 이걸 다 빼고 왜 해석될 여지를 남기냐는 거야.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 아까 걸로. 그거랑 이어지는 거죠. 이게 정책적 결정에 따른 그래, 적법한 직무수행을 이렇게 엮어서 모호함에 모호함을 더했다 이 조례는. 네. 계속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소송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야만 이걸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가 최종 확인되거나 네네. 뭐 불기소가 확인되거나 무혐의가 확인되거나 이번에는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과정 중에도 아직 무죄가 안 떴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항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거짓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했으면은 그걸 환수하도록 이제 돼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죄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거죠. 무죄가 아닌 거니까 적법한 수행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리고 뭐 공무원이 정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했거나 또는 뭐 거짓 또는 부정하게 이거를 지원받았거나 이러면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거죠. 받았던 그쵸. 거를. 네. 근데 치트키 조항이 하나 포함됐어요. 뭐냐면 제6조 2항의 예외 조항으로 시장이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인정하면 환수에 감면을 하도록 해놨어요. 감면이 가능해.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이거 이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고 인정하면 소송 비용 환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액 감면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전가의 보도 같은 조항을 이렇게 넣어놨다니까요. 제6조 2항에. 아니,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의사에만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부합해서. 그렇죠. 아주 뭐 시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따랐다가 그쵸. 만약에 위법을 저질렀어. 유죄가 나왔어. 그래도 시장이 그걸 참작해서 아 훌륭해 이러면서 이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 수행이다. 이거 내가 봐주겠다 이러면서 네. 감면해줘도 할 말이 없다. 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이 때문에 시의회 고문 변호사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무죄 확정 판결이라든지 무혐의라든지 불기소라든지 이런 걸 열거해 줘야 된다. 확실하게 그쵸. 못 박아야 네네. 된다. 현행 조례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정안으로 이걸 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소송 중에도 왜 비용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소송이 끝났을 때 유죄 판결이 나면은 환수를 할 것이다라는 걸 더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 네네. 지금 조례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소송 비용 환수의 감면 같은 경우도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배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감면해 주면은 이거 배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지금 고문 변호사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 개정안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시장님이 이 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시장님이 만약에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뭐냐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이거 대빵이 처벌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여간 네. 그 시청 업무와 관련된 어떤 공사나 이런 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시장이, 네.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은 CEO가 책임지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도 그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에 따라서 처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도 공무원이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소송 도중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스스로 셀프 환수 감면을 시킬 수도 있는 거다. 이 조례에 따르면은. 아, 혹시 본인 스스로 어. 이게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는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 뭐 셀프 사면하듯이 셀프 환수 감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야. 내가 볼 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물론 뭐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아카데미 극장 철거할 때 봤지만 뭐 시정 조정위원회 뭐 거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그쵸. 거의 뭐 네. 거수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위원장도 지금 부시장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도 행정국장이 맡고 있고 나머지도 전부 다 지금 당연직 공무원들로 채워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장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자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셀프 감면안 올렸는데 아 그래도 셀프 감면은 좀 이러면서 누가 용기 있게 반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사람 없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정 조정위의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런 조문을 넣는 거, 요런 장치를 넣는 것은 우려가 되죠. 그렇죠. 말해서. 네. 안 그래도 그 신동익 자치행정과장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거로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결국 시장님이 잭사스에 큰 건데 그거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는 게 무슨 의미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을 때 제가 봤을 때 조례 취지를 그냥 설명을 해주셨네요.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럴듯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이 소설이길 바랍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으로만 들으면 또 이 조례 조문을 보면은 상당히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혁성, 최미호, 권아름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질의에 대해서 시정부 답변이 전 더 이상하더라고요. 상당수의 지금 저희 원주시 조례가 선언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위임 조례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조례도 모호하고 막 규칙으로 떠넘긴 경우 많으니까 이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할 말이 아니 그리고 이게 맞아요? 이게 처음 이제 제정하는 거면은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이미 상당히 디테일한 그러니까. 조문에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디테일하면은 그거를 더 다듬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모호하게 만들고 헐겁게 만든 게 이게 말이 되니까 내가 볼 때 신동익 과장은 저 광문근 의원이 산경위로 간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요. 안 그래도 작살났어 지금 이 답변하는 순간. 이 조문 하나 뜯어보다가 날셉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세부적으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에 위임하여 좀 더 재량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노골적으로 정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시의회 의견을 받으려면 이게 조례 못 박아 놓으면은 이거 막 우리가 재량껏 못하니까 규칙으로 바꿔서 우리 시정부가 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거잖아요. 이거 같은 말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니 우리 지원 좀 적극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그러니까 대놓고 하냐? 그럼 뭐 막 이런 말도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조례 안에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원이 이걸 통과시켜 주겠냐고. 참 대놓고 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얘기해요. 그럼 결국 유죄여도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 의원 김혁성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강지원 행정국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원의 대상은 무죄인 경우입니다. 무죄. 유죄, 형사사건의 유죄는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진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조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개정안 문구만으로 봤을 때는 유죄도 지원 가능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시장이 감면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조항을 심어놨기 때문에 제6조 2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이번에도 그냥 믿으십시오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원주시 아무튼 믿으십시오입니다. 그럼 뭐 믿을 근거를 주셔야 믿겠죠.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니 유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거 뭐하러 바꾸냐. 지금 있는 조례가 충분히 디테일하고 이걸로도 충분히 공무원들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설을 한번 써보면 소설보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요새 시끄럽잖아요. 그쵸. 원주시가 아주 좀 뭐 압수수색도 막 전방위적으로 당하고 뭐 비서실, 뭐 상하수도 사업소 그리고 막 아카데미 극장도 지금 고발된 게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시정부 상대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와 위법 행정 의혹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지금 줄줄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공교롭게 올라오니까 이게 작년에 제정했는데 1년 만에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작년에 그럼 이렇게 만들든가. 그쵸. 아니 뭐 1년 네. 만에 생각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은 바뀌었지.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다른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상위에 있는 원강수 시장을 보호하는 조례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시장님의 큰 그림?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요. 결국 해당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개정에 실패했다. 당연한 결과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의원이 이걸 동의해 줍니까? 네, 여야가 합심해서 부결을 시켰고요. 장면 둘, 계속 반복되는 고무줄 예산.
자, 무실 노인 종합복지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계동 1123번지인데 이게 이제 터미널 맞은편에 왜 그 모텔 쭉 있잖아요. 아. 그 뒤편입니다. 그 뒤편에 왜 이렇게 좀 공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마을 근린공원과 단계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 그 사이에 있네. 여기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6년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노인 종합복지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맞아요. 어르신들 네네. 복지 차원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그럼 뭐 짓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이걸 신축하는 예산이 당초에는 10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144억 원으로 지금 44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또 뭐야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 또? 이게 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건축 공사비가 올라갔고 특히 토목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바람에 애초에 잘못 잡았다. 집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라고 더 안 늘어날까요? 지금도 1년 만에 44억을 증액시켰는데 그쵸. 나중에 또 물가 네. 올랐다고 또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카데미 극장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됐고 지금 시의회 청사 증축 리모델링도 34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정말 고무줄 예산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네. 고무줄 예산, 고무줄 행정이 또 반복이 된 거죠. 규모가 점점 커져 10억, 34억이었는데 이번에 44억이야.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때 통과시킬 때와 너무 달라졌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의원들도 분노를 했어요.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일이다. 의원들을 사실상 기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의회의 상황 공유가 안 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잘못 계산했다는 걸 또 진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나중에야 막 의회 보고서 우리 1년 만에 우리 올려야 되니까 제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이렇게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계산을 하면서 논의를 계속 하면서 맞아요. 사전 작업을 하거나 그래야 조금이라도 네.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너그럽게 이걸 봐줄 텐데 맞아요. 다 나중에야 이렇게 툭 그냥 들이미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도 세수 부족 상황에서 44억 증액분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때문에 다른 데 파이 깎일 수가 있는 거다. 그쵸. 다른 사업 괜히 못하게 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한 갑자기 거죠. 증액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예산 2,500여만 원이 바로 지난 시의회 때 삭감됐죠. 청년 지원센터 사례를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도 지금 돈 없다고 깎아대는데 요거 44억 올려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 도대체 예산 운용이. 이런 형평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희 경로복지과장은 처음부터 꼼꼼히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최대한 144억 원 범위에서 신축하도록 노력하겠다. 더 올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늘 이런 행정이 반복되는 걸까? 이게 뭐 1억, 2억, 뭐 5억 이것도 아니고 막 10억, 뭐 30억, 40억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예산 추계를 밥 먹듯이 해왔던 분들인데 늘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벌어진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더 디테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를 더 고민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 뭐 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언제까지 정말 시민들이 이런 기만적인 고무줄 예산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답답하고요. 자 그리고 예산 관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담이지만 이번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주시의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문제를 꼬집었더라고요. 이게 반가웠던 이유가 바로 저희가 6월 시의회 리뷰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1,041억 9,900만 원을 기록해서 돈이 1,000억 원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거친 것과 지출한 것을 이제 합쳐봤을 때, 결산해봤을 때 결국엔 돈이 1,000억이나 남았다는 거는 걷어들인 세금보다 돈을 1,000억이나 덜 썼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산을 똑바로 못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윤 남깁니까? 뭐 시총 1위 오른 지금 뭐 삼양식품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이윤 남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딱 맞게 쓸수록 좋은 건데 1,000억이나 남겼다는 거는 작년에 그렇게 돈 없다면서 예산 막 뭐 행사 예산도 다 10%씩 일괄 그것도 막 삭감하고 200만 원짜리도 10% 막 복지 예산도 삭감하고. 깎고 난리를 쳤으면서 기껏 해보니까 결산해보니까 1,000억 남다 이러면 얼마나 허탈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지현 의원이 똑같이 그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특히 작년은 무려 1,042억 원의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모순되게도 원주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며 복지, 체육, 관광, 문화, 예술 관련 등의 예산을 삭감 또는 중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2,966억 원의 세입과 1조 8,208억 원의 세출을 뺀 4,758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예산 대비 21.8%가 사용되지 못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정을 불신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 또 대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반곡 금대 저 따리굴 사업 네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 등에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 점을 강조했고요. 고무줄 예산이 반복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좀 시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면셋. 또 차장 행정에 또 제동 걸리다. 자, 주차장 특별시를 꿈꾸는 원광수 시죠. 자, 이번엔 어디냐? 바로 강원 가명 인근입니다. 강원 가면 미나요?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차마 거기까지 못했고. 근데 바로 코앞입니다. 강원 가명 바로 코앞에 공영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냐면은 그 왜 문화의 거리와 강원 가명으로 가는 골목 사이에 원주농협 중앙지점 있잖아요. 네네. 중앙동 그 작게 하나로 맞춰도 있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네네. 118-9인데 중앙동. 여기에다가 이제 49면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총 예산 4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요. 그 농협 건물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농협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 건물이 있고 주차장. 네네. 주차장 건물은 매입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냐? 우리 왜 저 보은회관 가면은 그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넓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네네. CUG인데 그 CUG랑 교환하자는 겁니다. 그 농협 주차장과 CUG 그 보은회관 쪽에 있는 그 CUG랑 거기 가끔 애용하는 주차장인데.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네. 거기를 이제 맞교환하겠다는 건데 자 41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건물까지 사가면서 그리고 CUG까지 바꿔가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 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살펴볼게. 보훈회관 앞 CUG 엄청 넓죠. 맞아요. 네. 근데 농협 주차장 부지는 딱 보기에도 작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보은회관 앞 CUG는 1,847제곱미터고요. 농협 주차장 부지는 827.8제곱미터로 CUG가 2배 이상 넓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농협 주차장 부지가 감정 평가액은 더 비싸서 오히려 시정부가 농협에 차액 6억 원을 두고 교환을 해야 돼요. 웃돈을 얹어줍니다. 차이가 더 좁은 곳에 더 좁은 땅을 지금 교환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완전 그 그렇죠. 중앙동 한 가운데긴 하지만 그게 왜냐하면 또 이제 농협 부지는 또 상업 용지고 저 보은회관 쪽은 또 주거 용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용도 차이긴 합니다. 그냥 모양새가 웃기잖아. 더 넓은 거를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오히려 웃돈을 얹어서 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 6억 원을. 일단 요게 또 좀 기막힌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근처에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지어지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저 맞아요. 아카데미 극장 네. 부근에다가 인근에 네. 우리가 국비 따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돈을 줘가면서 땅까지 바꿔가면서 주차장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미호 김혁성 의원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농협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럼 주차장 지어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 멀쩡한 농협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녹지를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건물까지 그냥 부숴가면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 앞 주차장으로는 협소해서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아예 농협 지금 멀쩡히 서 있는 그 하나로 마트도 있는 그 건물까지 철거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49명을 발음도 잘 안 돼 지금 황당해가지고 49면을 조성하려고. 그래서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차라리 농협 건물을 매입하면은 거기를 좀 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이걸 아깝게 왜 부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정부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는데요. 아리백 시련 때문에 도심의 주차장을 없애는 유럽이에요. 우리도 곧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원주시는 아예 그 과거로 돌아가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면 후대 세대들이 불과 10년 후에 사회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결정할 때 야, 저거 얼마 전에 주차장 만든 건데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되네. 예,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거를 왜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목매달아서 이렇게 하려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얘기 맞아요. 김지현 의원이 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대중교통 활성화하겠다면서 왜 이렇게 주차장 확장에 또 동시에 목을 매냐. 그리고 지금 아리백 때문에 탄소 중립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차장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그쵸. 자가용을 억제해도 모자랄 판에 자가용 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판을 깔아주고 있으니 아니 얼마 답답할 전에 따름이다. 그리고 또
녹지 없어서 그쪽에 네. 길에 또 주차장 만들었었잖아요.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도 지금 다 맞아요. 만들어 놨잖아요. 네. 저 원일로 평원로에도. 근데 뭐하러 이렇게 또 만드냐 코앞에다가.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최인수 교통행정과장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말 교통행정과장다운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 그럼 우리가 요새 현대사회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을 갖다가 쪼개서 나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신 분들의 주차 편의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주차 시설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하여간 뭐 시정 방향과 발맞춰서 주차장 특별시를 향한 꿈을 계속 꾸는 아니 모양새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네. 저기 원주역 앞에 그 공영주차장 이제 만드는 거 뭐 준공식 이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원주시 그 오피셜 계정에 네. 원도심에 이제 주차 예정 뭐 조성돼 있는 거, 그다음에 조성 예정인 곳 이게 카드 뉴스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그 강원 가명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산동 공영주차장 맞아요. 거기도 주차 타고가 들어온대요. 그거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들어오고 네. 근데 그리고 또 원주역 앞에도 어느 정도 생겼고 200면 조성했죠. 네네. 근데 여기까지 또 만든다는 게 맞아요. 그게 필요한 일인지 뭐 저희가 뭐 하도 많이 전해드려가지고 사실 헷갈리긴 합니다. 이거 전해드렸었나? 뭐 여기저기 다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근데 또 강원 가명 앞에 좀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 특별시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네네. 뭐 다른 질의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의 신익선 의원마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주시가 계속 그 주차장을 고집하시는데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철저한 단속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들어간 돈을 대중교통에 쏟아보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나이를 정해서 날짜 정해서 무료로 뭐 버스 타게 해라. 그리고 버스도 인구 많아질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 오죽하면 신익선 의원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뭐 신익선 의원은 그동안에도 주차장 행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도 맞아요. 있었죠. 네. 이제는 아예 대중교통하고도 엮어서 거의 저희하고 여기서는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선순환을 만드는 거지. 자가용 계속 늘리면 주차장은 끊임없이 필요할 텐데 악순환을 초래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역시 지적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의원들이 잇따라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앞서도 의회에서 몇 번 주차장 안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차장 행정에 또 제동을 걸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밥값한 일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건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죠. 아마 뭐 시정부는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 싶은데 매 시의회 리뷰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면 넷 절기의 요정이 된 시장님. 원광수 시장 문자 메시지 받아본 분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못 받아봤어요. 저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주변에 또 받은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기준이 뭔지도 좀 의아하기는 해요.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 보면은 뭐 별건 없어요. 대부분 뭐 날씨 얘기하면서 뭐 풍요로운 이 계절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는 뭐 이 기준이 뭔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니까요. 일부러 안 주냐? 괜히 섭섭하네? 뭐 안 주셔도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수집한 건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정말 영양가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도 다 우리 세금일 텐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이런 세 가지의 좀 의문이 즉각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지적을 했더라고요. 일단 시정부는 시민 몇 명에게 이걸 발송하고 있는지 당장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막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나 이것도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동의는 받고 문자를 보내는 건지 질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금 시정정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보내는 내용과 주기겠죠. 뭐 광복절과 추석에 보내는 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네네. 민족의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22일 입추에도 보냈고요. 9월 7일 백로에도 보냈고요. 9월 22일 추분에도 보냈고 10월 8일 한로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꼭 보낼 필요가 있나 싶은 시기에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권하름 의원은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거의 지금 절기의 요정이 아니고서야 절기마다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왜 세금으로 보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문자 받을 때마다 막 날씨 얘기만 있으니까 아니 무슨 기상청이냐 기상청 안내 문자도 이렇게 안 보내겠다 막 비아냥 거리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전통문화 수호자이신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내용도 없고 이게 무슨 뭐 날씨만 보내니까 저도 황당했는데 안 그래도 권하름 의원이 딱 그 점을 짚어줘서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올해 이런 문자 보내는 데만 500만 원 가까이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문자 이렇게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시장님 뭐 사비로 하시는 거 에이 뭐또 총무과라고 써 있는데 또 설마 사비를 하셨겠어? 그래도 이렇게 뭐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그래도? 보내는 건가 했었는데 그럼 또 아니, 선거법 위반이지. 세금으로 세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돈이 500만 원 가깝게 된다. 하여간 뭐 단체 문자 발송한 것도 사실 뭐 비용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게 건수도 엄청 늘었어요. 2022년에 12,000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87,000건으로 거의 10만 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름 의원은 이거 뭐 다음 선거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자 절대로 발송하면 안 된다.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강지원 행정국장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뭐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일환이다라고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심이신가요? 근데 뭐 앞으로 시기나 필요도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절기마다 보내지는 말라고. 아니, 너무 자주 보내. 그럼 그냥 SNS 계정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시지. 네. 뭐 이렇게 단체 문자까지 발송을 하시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은 뭐 법률적인 범위에서 했는지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또 추석 연휴 보니까 뭐 문자 말고도 현수막도 참 이것저것 많이 붙이셨던데 내가 볼 때 저거 합법 현수막이 맞나 싶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저도 김혁선 의원도 안 그래도 지적했더라고요. 뭐 대놓고 뭐 불법 현수막 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에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막 불통시장 한데 이런 거 해놓고서 자기들 소통했다고 우길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좀. 오히려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되는 것 같아서 네네. 정말 형식적인 이런 소통 좀 그만둬 주시기를 바라보고요. 하여간 절기의 요정이 된 시장님 이야기였고요. 장면 5. 그 밖에 이모저모. 마지막으로 짧게 그 밖에 이모저모 살펴볼게요. 네네. 원주시 유튜브 채널을 내년부터 3가지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정뉴스, 교양, 예능 한마디로 쪼갠다는 거죠.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서 다각적 노출을 꾀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당장 판단이 안 서요. 뭐 이게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괜히 있던 구독자마저 잃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권하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저번에 그 원주시 유튜브 채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세금으로 조회수 부풀린 거 아니냐. 네네. 그 논란을 환기하면서 윤호전 시정 홍보실장이 하여간 이 노출에 굉장히 집중한다는 점을 은근히 꼬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의 뭔가 이렇게 퀄리티라든지 영상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것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건데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퀄리티를 높이는데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요. 또 노출과 재미를 위해서 영상을 띄웠다가 논란이 돼서 역효과가 난 경우도 왜 우리 지자체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충주시 유튜브도 솔직히 몇 번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좀 불안해 보였나 봐요. 윤호전 실장이 하도 노출에 신경 쓰니까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괜히 오히려 너무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좀 당부를 한 거고. 그리고 나윤성 국민의원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기존 채널 구독자를 흡수하지 못하고 3개로 쪼갰을 때 몇몇 채널은 혹시나 이제 비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저는
시정 뉴스 같은 건 누가 구독해서 볼까?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 그래도 지금 한 채널이니까 올라오면 누구라도 볼 텐데 시정 뉴스만 쭉 올라오는 채널을 과연 누가 볼까? 저 같아도 잘 안 볼 것 같거든요. 원재호 씨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아니 당장 한 채널 안에서도 조회수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알람이 오니까 네. 뭐 보는 분이 계실 텐데 하여간 그렇게 채널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계획이 있냐 물었더니 우리의 윤호전 시정 홍보실장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무튼 이 안건 지지해 주십시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1TV, 2TV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 특성이라든가 SNS 특성이 좀 정체성이 좀 뚜렷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존재의 이유도 또 불투명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여서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해주시면 일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도 근데 나는 아니. 1TV, 2TV, KBS 이걸 드는 거지. 우리 유튜브 뉴미디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거. 차라리 뭔가 다른 지역의 성공한 지자체들의 어떤 채널 쪼개기 사례 맞아요. 이런 네. 거를 언급해주면 우리가 신빙성이 가잖아요.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다른 것들을 올리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유튜브 전략 중에 중요한 게 그 채널의 타깃에 맞는 정말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네네. 그런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쪼개기 하는 거 이해가 되죠. 맞아요. 그 다른 네네. 지자체에도 분명히 그런 성공 사례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뭐 반면 교사도 삼고 배울 건 배워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답게 말하면 아니 윤호전 저 시정 홍보실장 전문가라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방형 직위로 어공 아닙니까 이분? 근데 답변이 이게 뭐 1TV, 2TV 나오고 막 아무튼 지지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원들이 있던 신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답변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 유튜브 세계 쪼개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뭐 구독 다 눌러주시죠. 네, 세 가지 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와, 같습니다. 기존 채널이 어떤 채널로 변할지가 지금 한 13,000명, 한 4,000명 정도잖아요. 네네. 구독자. 그거를 어쨌든 잘 좀 활용해서 잘 가져가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원주시 정부가 강원도 최초로 출생 신고를 하는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데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을 담고요.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혈액형, 띠, 부모 이름을 기재한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요. 뭐 출생 신고할 때 바로 신청하면 가장 좋겠죠. 네네. 이거 어떻게 좀 탐나세요? 아니요. 한정판 안 탐나면 왜? 그래도 말이라도 좀 탐나다고 좀 아쉽다고 해줘요 이거. 왜? 둘째 나오면은 또 노래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준비하다 그것도 기념이니까 또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기념적인 걸로. 네, 그렇지. 맞아요. 이런 거 하나 주면 그래도 간직하면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도 뭐 대체적으로 뭐 환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던데요.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첫째, 둘째까지는 뭐 기억을 하겠는데 셋째부터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못 외우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공감하세요? 공감해요. 은근히 좀 안 저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첫째인데도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그냥 뭐 어디 쓰거나 이러긴 그건 하는데 당연하지. 맞아요. 근데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이게 또 은근 쓸 때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가끔씩 적을 때 이렇게 뭐 휴대폰 메모 같은 거 맞아요. 켜서 적어야 네네.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증에다가 번호를 기재해 준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준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네네.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맞아요. 경험에서 근데 우러나온 제안을 해줬어요. 셋째면 이렇게 세 개를 다 이렇게 첫째, 둘째를 여기서 빼잖아. 셋째 정도만. 네. 하여간 앞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바뀌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6개월은 너무 짧다. 한 12개월 정도. 왜냐면은 이게 아기 사진이 또 6개월 이후부터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부모가 네. 봤을 때 눈도 좀 더 똘망똘망하게 사진으로 네네. 봤을 때 나오기도 그리고 하고. 조금 더 그 아이의 특성이 그때부터 더 잘 드러나기는 네, 하기 살이 때문에 이렇게 좀 볼살이 좀 오르기도 하고 네네. 이런
때를 또 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12개월까지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신청 기간 확대 주문했고, 그 다음에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발급하면은 다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기는 좀 꺼려지잖아요. 그쵸. 어디 서랍 한 네. 구석에 저 아기 그냥 이렇게 앨범처럼 앨범 집과 함께 그냥 이렇게 기념품으로만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좀 들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이번에 이런 거 나왔다 이러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아기는 주민등록증 있다. 뭐 비용은 본인이 더 부담하더라도 맞아요. 좀 그렇게 네네. 재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용성도 강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주에 또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거 복잡하면 괜히 또 혜택 못 받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박한근 국민의힘원은 자꾸 좀 엉뚱한 제안을 하던데, 뭐냐면 일단은 그 뒷면에 주소 변경 사항을 기재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실제 주민등록번호처럼. 주민등록증처럼. 이게 취지로 봤을 때 이게 뭐 법적 효력도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지문 날인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 18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전까지 요거를 대용으로 쓸 수 있게끔 정말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해보자라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뭐 지문 날인하고 이렇게 해봐야 큰 의미가 있을까요? 원주시 안에서 뭐 통용되는 형태로. 근데 그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없지 않나?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나? 하여간 박한근 의원의 질의는 조금 엉뚱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의문부호가 달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에 있으면은 그런 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얼만큼 쓰일 수 있을지는 사실 고민스럽긴 한데, 보통 이렇게 아예 혜택을 받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24개월 미만, 그다음에 36개월 미만 이런 무료 혜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등본으로 많이 확인을 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요걸 증명서로 할 수 있게 하자. 네네. 행정 절차. 그게 만약에 현행법상 가능하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많이들 내가 너무 안 좋게만 봤나? 이 박한근 의원의 제안을? 들고 다니실 만한 정도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육아를 하는 분의 또 입장을 들어보면은 아니, 다르네. 진짜 등본 막 어떨 때는 막 넣고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서류 지옥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걸로 좀 생산적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이.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내년이면은 원주시가 시로 승격한 지 70주년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기념 경축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요게 예산을 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참 안 좋잖아요. 지금 돈 없어가지고 뭐 지방채 지금 300억 발행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행사 하는데 2억 원까지 쓸 필요가 있냐. 거의 네네. 예산을 2배나 늘린 거거든요. 평소에 이런 기념 행사 할 때보다. 그래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포커스가 대부분 이제 유명 가수 초청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출연료로 들어간다는 그쵸.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경축하는 날인데, 물론 뭐 좀 유명 가수들 오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그게 또 동원의 하나의 그렇죠. 계기가 되기도 근데 하고. 너무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뭐 그 연욱 축제랑 뭐가 다르냐. 맞아요.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8천만 원이야 예산이. 거의 뭐 단편 영화 하나 찍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8천만 원이나 들인 만큼 과연 시민들이 보겠냐. 솔직히 안 보잖아. 이런 거 찍으면 홍보 영상 뭐 이런 거 막 기념 영상 찍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냐. 우리 곳곳에 있는 정황만에서 다 들어야죠. 정말 그 정도 해서 뽕을 뽑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좀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맞아요. 다른 예산 다 네. 삭감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없다고 지금 삭감하는 판에 이런 것도 너무 과감하게 편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왜 공무원 사회에서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면은 우리 축하 화분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하나씩 뭐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딱 이제 본인이 새 사무실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 자기 뒷자리나 뭐 이런 창문가에다가 이 또 화분 같은 거 많이 맞아요. 갖다 놓죠. 그리고 그런 장면들, 그런 화이트 칼라들의 모습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는데 대부분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과장님이 또 인사이동 되면은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과천되면 또 기분 나빠서 안 가져가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덩그러니 사무실에 남아서 또 누구도 관리 안 하는 주인 없는 또 화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마련했는데 바로
플랜테리어 사업입니다. 이제 시청에 있는 실내 식물을 전문 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업체가 와서 회당 300만 원씩 1년에 6번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는 건데 뭐 해충 작업도 해주고 뭐 영양도 뭐 공급해주고 뭐 이런 걸 해주나 봐요. 하여간 뭐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자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나 싶잖아요. 아니 근데 화분 2달 놔두면 괜찮나요? 이미 이거 물 정도는 주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해충 작업이나 병충해 뭐 이런 거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혁성,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그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화분 숫자도 파악이 안 된대요. 시청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주시의 재산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 이런 걸 관리하자고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했고요. 그리고 나윤성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런 점을 꼬집었는데 시정부가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 이렇게 적었어요. 실내 공기질 개선에 따른 직원 피로감 감소를 통한 업무 효율 증대.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아무리 기대 효과 쓸 게 없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오바다 한마디로. 아니 1,800만 원 어치 공기청정기를 사실 차라리 그게 직원들 업무질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돌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런 사업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받은 이 시청사의 화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고요. 차라리 이런 거는 문화를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승진했을 때 화분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식재를 기증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수목 기증이나 이런 문화들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요새는 또 이런 거 너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뭐 화환이나 이런 것도 정중히 사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런 걸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다른 걸로 좀 대체하는 노력. 근데 아예 이렇게 예산까지 추가 편성해서 대놓고 더 이제 마음껏 화분 선물하십시오. 뭐 약간 이렇게 만드는 관리는 것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고요. 다음으로 요번에 원주시가 친구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서울 송파구, 경기 김포시,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자매결연 이번에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들어서 원주시가? 네. 작년에도 서울 도봉구, 강남구,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원광수 시정 들어서만 7곳과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전에 원창목 시장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원광수 시정 들어서 그동안 왜 이렇게 자매결연을 안 했냐 이러면서 막 줄줄이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매결연 맺은 좀 의미가 퇴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너무 행정력이 동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맺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한 곳 한 곳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뭐 어디랑 맺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해외 하면 로아노크시 이렇게 딱 떠오르지만 국내는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은 나 벌써도 헷갈릴 것 같아. 여기랑 우리가 맺었던가 이러면서. 그리고 왜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 동주 도시끼리는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주 도시가 뭐냐? 뒤가 주로 끝나는 곳이에요. 원주, 뭐 제주, 뭐 나주, 충주, 뭐 끝도 없지. 남양주도 있나? 뭐 모르겠지만 이런 주들끼리 동주 도시들끼리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뭐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이 시우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제주도로 가면은 원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주 도시라서 그런 거 좀 잘 알아보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맺어놔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오히려 한 도시와 이렇게 좀 자매결을 맺었을 때 나오는 혜택 같은 거를 더 알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쵸.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혼란스럽다.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기업의 MOU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남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치적 쌓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권아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윤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점을 아쉽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뭐 다 경기도 아니면 서울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래도 비수도권 도시들끼리 뭐 연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어쨌든 교류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지금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뭐 지금 호남 쪽에 우리가 정말 가볼 기회도 잘 없는 곳들. 제가 호남에 아직 못 가본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랑 자매결연 맺으면 언제 한번 또 가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호남에서도 원주에 와보고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텐데
아니면 또 뭐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자매 결연을 통해서 그런 중소 도시의 생존의 그렇지. 이런 모습들, 지방 소멸, 뭐 중소 도시의 과제 함께 고민해 보자. 네네.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 지금 뭐 대도시들 거나고 또 이렇게 내주니까 이거 뭐 힘센 친구들만 사귀겠다는 건지 우리 또래들끼리 좀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처지가 비슷한 네. 사람들끼리 그런 아쉬움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난 시의회 리뷰 때도 전해드렸는데 예결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그 당시에도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상 문정환 의원은 그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은 예산 기조를 4년 동안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편성 방침 같은 거 세울 맞아요.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시의회는 매번 예결위 할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니까 이 뭐 영이 안 선다, 뭐 방향이 없다, 중구난방이다, 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회 역시 1년 만이라도 위원장이 딱 잡고 예결위를 끌고 가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은 시정부와도 좀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냐. 네네. 예결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논리로 이제 지지를 했는데 이제 맑은 정치 보수연합의 조용석, 김학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지금 예결위원장 임기를 정해놓지 않는 이유가 다른 상임위 위원장을 해보지 못한 대부분 이제 초선 의원들일 텐데 이 초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좀 위원장을 맡아보는 그런 감투를 쓰는 경험을 늘리고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관례처럼 위원장을 못 해본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위원장 임기를 정해놓은 사례가 별로 없지 않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토론도 이어지고 정회도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더라고요. 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예결위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자리, 감투의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또 어느 정도는 저는 임기는 좀 정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예결위원회가 완전하게 확고한 상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정부의 어떤 예산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대로 못한다. 네.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이 잘 안 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의회는 지금 아예 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임기가 안 정해져 버리면 그리고 매번 그 순간마다 구성했다가 해체되고 막 이런 걸 반복하게 된다면은 과연 예산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문성을 갖고 우려가 되긴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통과되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아쉽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모저모 장면 살펴봤고요. 주목할 조례. 자, 이번 시의회 주목할 조례 첫 번째는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입니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서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원주시장이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뭐 공유주택, 심리 상담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사업, 또 돌봄 서비스, 범죄 예방,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건강 및 식생활 지원, 맞춤형 일자리, 생활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등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네. 뭐 1인 가구를 위한 뭐 그냥 생활 다양한, 다방면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원주도 지금 1인 가구가 40%를 넘어갔잖아요. 한 맞아요. 41%가 네. 뭐 그 정도 되던데 그런 점에서 뭐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기본 조례가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1인 가구 늘어났다 말은 많았는데 이제야 제정이 됐습니다.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만드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 사업으로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앞서 네. 열거했던 그런 줄줄이 열거했던 그 얘기들, 뭐 돌봄 서비스가 됐던, 맞춤형 일자리가 됐던, 뭐 건강 식생활 지원, 뭐 사회적 관계 형성, 뭐 심리 상담 지원 등등등 이런 게 예산 편성 안 되고 사업이 안 짜여지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럼요. 그냥 네. 글자 쪼가리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정부도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말 맞춤형 지원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인데 아주 조례 이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목이 내용이에요.
원주시가 원주시 정부나 보조 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축제, 문화예술제, 대회, 공연 홍보물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적으라는 겁니다. 이 조례는. 한마디로 우리 포스터에다가 한쪽 귀퉁이에다 이 행사 얼마인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사이즈도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크기가 되도록 표기를 해야 되고, 뭐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은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표기하도록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앞서 선행 사례가 있더라고요. 충남 천안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스터를 보니까 좌측 하단에 작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 총 예산 지금 이 천안 북 페스티벌인데 좌측 하단 귀퉁이에 총 예산 6,300만 원, 100% 이렇게 돼 있고, 또 천안 들깨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총 예산 얼마야? 7천만 원. 네. 그래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이제 원주시도 앞으로 행사 포스터 3천만 원 이상 되는 행사에는 이렇게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행사 많이 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포스터 만들 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예산 대비 행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얼마짜리 행사인데 왜 이렇게 뭐가 부실하냐. 그리고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행사라는 게 그러니까 딱 막 드러나는 데서만 예산이 쓰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다 드러나는 곳으로만 이제 이걸 평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행사의 어떤 가치가 숨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경제적 잣대로만 환산될 여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우려 지점도 생각해 볼 법하고.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 조례 방향성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 더 정말 그 가치가 느껴질 수 있도록 행사를 더 고퀄리티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 만두 축제 예산도 좌측 하단에 쓸 텐데 시민들이 그거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런 우려가 생기나요? 그리고 은근히 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많은 수준이 아니죠.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어쨌든 3천만 원 이상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은 내년부터 좌측 포스터 하단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목할 발언. 이어서 발언. 먼저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의 5분 발언이에요. 원주형 출산 양육 지원책을 도입하자는 건데, 원주시는 현재 출생 시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함께 별도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지급한 거죠? 네네. 뭐 달마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한 번 출생했을 때. 그 원광수 시장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꿈이룬 바우처 사업까지 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등생들에게 맞아요. 월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하는. 근데 김지원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이 꿈이룬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저출생 해결을 목적으로 만든 사업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이제 학원비 경감을 또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취지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차피 이제 꿈이룬 바우처 같은 것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으니까 요거를 아예 저출생 대책하고 묶어서 좀 이 원주형 출산 양육 지원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김지원 의원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먼저 원주형 출생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출생 후 만 7세까지 첫째는 월 5만 원, 둘째는 월 8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7살 때까지는. 여기에다가 신생아 케어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출생 후 6개월 동안 월 15만 원을 지원해서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 예방 접종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주형 양육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7세까지는 출생지원금 줬으니까 이제 8세부터 18세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한 건데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 안 했지만은 꾸미름 사업 뭐 이렇게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 보니까 뭐 월 10만 원 정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뭐 원주 사랑 상품권 같은 뭐 지역 화폐로 10만 원씩 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 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7살까지는 이제 연 120만 원을 천사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요. 8세부터 18세까지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아이 꿈 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도합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벤치마킹 하자는 거죠. 원주도 이제 막 230억 들여서 막 꾸미름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이 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3년 한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일단은 맞아요. 조건부 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뭐 아예 패키지로 묶어서 원주형 출산 양육 지원책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육아 당사자로서. 근데 뭐 항상 얘기하지만 돈을 주는 걸 마다할 사람은 준다는데 없는데. 뭐. 맞아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만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이거 돈만 준다고 그렇게 해결됩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쵸. 정책적으로 풀기에 네. 뭐 재원도 한계가 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많잖아요. 뭐 돌봄매 문제라든지 이런 육아 정책에 있어서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럼요. 아이디어를 네. 뽑아봤을 때 뭐 요 정도가 뭐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현재로서는 네네. 그래서 이런 걸로라도 시행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고 김재원 의원이 좀 야심차게 좀 제안을 했는데 시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안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초에 가수 강원래 씨가 휠체어 때문에 영화관 입장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민 의원이 살펴보니까 현행법상 공연장, 관람장 등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원주시에 있는 백운하 투어를 보면요. 972석 중에 10석을 1층 공연장 맨 뒷줄에 배정했다고요. 장애인석을. 그러니까 완전 그냥 끄트머리에다가 네. 넣은 거죠.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치약예술관은 606석 중에 맨 뒷줄에 6석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야가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원주문화원은 260석 중에 단 4석만 맨 앞과 맨 뒷줄에 배치해가지고 앞뒤 중간 이렇게 좌석 선택권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맨 앞 아니면 맨 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에 있는 그 정말 규정에만 부합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다라고 안정민 의원은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석의 50% 이상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공간을 지을 때 설계 심사를 할 때 이런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보호자 관람석도 이 비장애인 보호자 관람석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또는 이제 가변형으로 설치해서 비장애인 동행인과 관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정부가 사업을 하든지 해서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안정민 의원은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그 관람석을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인원에 대한 고려도 맞아요. 역시나 그거는 아마 잘 이루어져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맞아요. 점을 네. 이야기한 거고요. 그 요 점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축사나 시상을 하러 무대에 올라가야 할 때 계단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경사로 네.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연장 무대에 경사로 혹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번에 보니까 원주문화원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대 보니까 계단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제안을 해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 이글스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 제안을 했는데 소초면에 있는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 이거 뭐 에어쇼하는 그쵸, 네. 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는데
원주 횡성이 예전에는 뭐 공동 피해 조사에 나서기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서 보상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용대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블랙 이글스에 아예 관람석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훈련을 구경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가 막 피해 관점으로 한번 볼 게 아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훈련은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비행 소음이 비행 멜로디로 들릴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원주공항 이용객과 블랙 이글스 관람 등을 관광으로 연계하는 테마 코스까지 마련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 비행장에서 장양리 취수장까지 섬강을 연계한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조성하자. 그렇게 하면은 섬강 경관을 바라보고 걸으면서 군 전투기 비행도 감상할 수 있다.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산, 뭐 강, 그렇죠. 하늘. 육해공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제안을 들으면서 일단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행 소음이 비행 멜로디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제가 네. 며칠 전에 그 호저면에 있는 크레인 커피 카페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여유 있게 좀 앉아서 좀 힐링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지인들과 아니 갑자기 전투기 편대가 막 비행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에 막 뭐 5대가 이렇게 편대로 지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한 대씩 계속 지나간 거야. 무슨 게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다 지나갔나 하면 저 구름 속에서 또 한 대가 튀어나오고 한 10초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뭐 그쵸. 진짜 1분 가까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일단은 그 전투기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여운이 엄청 길어요. 그 소리가 그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 뭐 초속으로 날아가니까 그쵸. 아이가 네. 뭐 소리보다 빠른 거 아니니까 전투기가. 그래가지고 와 머리가 진짜 울려가지고 야 이래서 전투기 괭은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주민들 마음이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들리고 뭐 귀가 아파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견디면서 살까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은 계속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그쵸. 거 아닙니까? 이 네. 블랙 이글스가 있는 한 그런 점에서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블랙 이글스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또 핫해요.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맞아요.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사실 소음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고개 비행 중에 왜 뒤에 그 흰 꼬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뭐 네.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뭐 색깔도 넣고 막. 그 이제 흰 꼬리를 이제 스모크라고 하는데 이 스모크도 문제가 돼요. 이게 스모크가 보니까 발암 물질인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스모크를 블랙 이글스는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위를 날면서도 사용 중이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인 그리고 거죠. 상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있고. 우리 다 식수인데 말이에요. 네. 그 작년에 김준호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앞으로 스모크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 친환경 뭐 스모크를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분사량도 줄이겠다. 조절까지 약속을 했는데 일단은 이 친환경 스모크를 쓴다고는 하는데 성분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진짜 친환경이 맞느냐. 게다가 분사량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주민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도 블랙 이글스는 최근 경유 사용량을 오히려 늘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국감에서도 요새 이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고. 이분은 저기 춘천이 지역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원주 횡성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질의를 강원도 해주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피해를 입은 횡성 주민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스모크의 유해성을 어쨌든 일정 부분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횡성 기지 훈련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스모크를 뭐 더 개발하겠다 이렇게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횡성에 지속적으로 블랙 이글스가 주둔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은 공군 전력화 사업 계획에 발맞춰서 블랙 이글스를 후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거거든요. 네네. 아예 그럼 방 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주민들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들어보니까 그거는 우리의 고통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만 피해 안 본다고 되냐? 다른 지역 가면 거기 주민들 또 피해 볼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블랙 이글스를 아예 해체해야 된다. 블랙 이글스 해체를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군 우리 뭐 전투 병력이야, 전투 전력이야, 필수 불가결하다 하더라도 네네. 블랙 이글스가 꼭 필요하냐? 고개 비행팀이. 물론 그 정말 블랙 이글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뭐 필요하다 느끼겠지만 이게 이렇게 주민 피해도 심하고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사실 진지하게 고민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블랙 이글스를 운용해야 되는지 우리 공군이 그런 점을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꼭 고개 비행을 해서만 어떤 파일럿들의 실력이나 훈련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볼거리를 위해서 계속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어쇼라든지 이게 지속 가능할 필요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용대 의원은 블랙 이글스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여기까지 10월 원주시의회 장면, 조례, 발언까지 리뷰해 봤습니다. 무실동은 지금이었어요. 앞서 잠깐 말했지만 요새 국감 시즌입니다. 네네. 서서히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갖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 원주 아는 척해서 이 원주 국회의원들 국감에서 뭔 소리 하는지 좀 정리해달라. 이게 뭐 챙겨보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시의회 리뷰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뭔 일 벌어지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제안하셔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네. 뭐 시의원, 도의원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이 국감 지역구 의원들 리뷰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박정화 송계현 의원 이번에 국감에서 어떤 활약 펼쳤는지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무실동과 소양동을 넘어 여의도는 지금으로 여의도까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광고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원주하는 척 137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